기자의 눈길을 담는 중앙대학교 미디어센터 시사 프로그램 시선을 담다. 학내 언론사 중대신문과 UBS의 기자가 만나 사회문화의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오늘 시선을 담다 진행을 맡은 중대방송국 UBS 기자 김은혜입니다. 이번 회차의 주제는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2025년 12월 8일에 발행된 중대신문 2102호에 실린 기사 미래세대 앞에 도착한 기후위기 청구서를 소재로 기자들의 시선을 담아 학우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는 수년째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해 있음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구조 속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복합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해당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하신 중대신문 유다한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학기 유미디어부 기자로서 기후위기의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취재를 진행했던 중대신문의 유다은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만큼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데 기자님은 그중에서도 세대 간 불평등에 집중하셨습니다. 특히 기사에서 오늘의 책임은 내일의 부채라는 표현을 통해 기후위기를 일종의 세대 간 채무구조로 설명하신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요. 수많은 기후 담론 중에 세대 간 정의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매년 여름을 겪을 때마다 작년보다 더 덥고 길어지는 게 체감되면서 앞으로의 여름은 얼마나 더 더워질까 하는 생각에 관련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세대마다 기후위기를 경험하는 속도와 강도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950년생은 10년마다 약 0.12도, 1980년대생은 0.19도 기온 상승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된다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훨씬 빠르고 가파른 기온 상승을 겪게 된다고 하죠. 폭염 노출 빈도만 봐도 2020년생 아동은 1960년생에 비해 평생 동안 평균 6.8배 더 많은 폭염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불은 2배, 홍수는 2.8배, 가뭄은 2.6배 정도로 증가한다고 예측되는데요. 기후위기는 모든 세대가 겪지만 그 피해의 총량과 강도는 세대에 따라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과거부터 누적된 탄소 배출의 결과입니다.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기 위해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탄소 예산의 상당 부분은 이미 다 소진되었고 3년치밖에 남지 않았다고 예측됩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감축 의지는 충분하지 않는데요. 파리 협정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고 한 합의인데요. 파리 협정에 따라 각국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즉 NDC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2035년 목표는 불충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한민국도 2018년 대비 53에서 61%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감축 노력이 하한선인 53%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래 세대는 자신들이 쓸 탄소 예산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극심한 기상이변을 겪게 되고 동시에 더 무거운 감축 의무까지 떠안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불균형한 구조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것이 세대 간 기후 정의를 취재하게 된 계기입니다. 수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심각성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폭염과 폭설, 산불 등 기상이변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됐죠. 그런데도 기후위기는 여전히 미래의 문제처럼 다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지연될 경우 미래 세대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감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한 기후에서 생활할 권리는 단순한 정책 목표가 아니라 보장받아야 할 하나의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께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단기적인 정치 경제 시스템과 장기적인 기후위기의 구조가 불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책 성과는 대체로 4에서 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주기로 평가받습니다. 반면 기후 정책의 효과는 수십 년 뒤에서야 가시화되는데요. 더불어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은 여전히 많은 국가의 경제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초기 비용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정책 결정권자들은 장기적인 감축보다 단기적인 이익을 쫓는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석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혀왔는데요.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단기적인 부담이 과장되거나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도 전환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만큼 전환 과정에서의 경제적 타격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체감되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경제 비용을 낮추기 위해 장기적인 기후 위험을 후순위로 미루는 선택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라는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당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 결국 더 큰 구조적 위험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요. 저는 기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윤 추구를 핵심 동력으로 삼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는 경제 성장의 둔화를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성장과 감축, 이익과 정의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본질적인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상이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미래 세대는 이를 일상적인 권리 침해의 문제로는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미래 세대는 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폭염이나 폭우를 겪더라도 이를 세대 간 책임 구조와 연결해서 인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라는 개념 자체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래 세대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만을 지칭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미래 세대라고 언급이 되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떠올리게 됩니다. 따라 스스로가 그 당사자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다고 미래 세대가 이 문제를 아예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청소년 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이 헌법 소원을 청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들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생명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2024년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감축 계획 없이 기후위기의 책임을 미래 세대에게 미루는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내린 것인데요. 미래 세대의 기본권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으며 세대 간 기후 불평등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미래 세대가 주체로서 기후위기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미래 세대가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통로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입니다. 기후 정책은 국가의 핵심 의사결정 구조에서 만들어집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논의에서 배제된 닫힌 구조 속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미래 세대의 무관심에 있다기보다는 구조적인 배제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미래 세대가 실질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질수록 기후위기를 권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인식도 함께 강해질 것입니다. 저 또한 대부분 미래 세대라 하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생각했던 터라 많이 반성이 되는데요. 이를 단순히 미래 세대의 무관심만으로 치환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온 것이 무관심을 유도한 결과라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래 세대의 적극적인 요구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통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그에 따른 공론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지점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언론의 기후위기 보도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5년 주요 언론의 기후 보도는 전년 대비 10% 이상 줄었고 기후 관련 보도가 가장 많았던 2021년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더욱 큽니다. 정치, 경제 위기나 전쟁 보도 등이 뉴스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면서 기후 이슈가 상대적으로 밀려났고 정보 격차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 속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를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라는 사안 자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당장의 정치, 경제 이슈나 대형 사건에 밀려서 우선순위에 뒤처지기 너무나도 쉬운데요. 하지만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점은 기후위기야말로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언론은 폭염이나 홍수가 발생했을 때만 보도하는 단발성 보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상이변과 같은 재난 상황을 알리는 보도 역시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왜 이런 극한의 기상이변이 반복되고 있는지, 이를 막기 위한 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집단이 더 취약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후위기를 환경이라는 좁은 틀에만 가두지 않고 경제, 노동, 건강, 식량 등의 일상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다뤄야 합니다. 대중이 이 문제가 자신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지 체감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 현상만을 전달하는 단발성 보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해오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기자님께서 작성하신 기사와 오늘의 대담이 더 유의미하게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를 하면서도 우리의 위기를 드러내는 수치와 데이터를 어떻게 신문을 읽는 독자의 일상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친 위급한 상황임을 느낀 부분이 바로 기사에서 조부모 세대인 1950년대생이 10년마다 0.12도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경험한 반면 부모 세대인 1980년대생은 0.19도의 상승을 겪었고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될 경우 2020년대생은 조부모 세대보다 약 3배 빠른 속도로 기온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제시해 주신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파리 협정에서 논의됐던 1.5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세대가 조부모 세대에 대비 6분의 1 수준만 배출할 수 있다는 지점도 인상 깊었는데요. 이처럼 미래 세대는 더 큰 기후 충격을 감당하면서도 더 적은 배출만 허용되는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적 변화라기보다 기성세대의 선택들이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책임을 개인의 도덕적 실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세대 간 기후 책임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의 텀블러 사용이나 에너지 절약 같은 도덕적 실천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후위기는 그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훨씬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하는데요. 이번 취재에서 여러 전문가와 청년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해결책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미래 세대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불평등의 기저에는 미래 세대의 의사결정 권한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손유진 기후변화 청년단체 기공동대표는 지난해 기후소송 헌재 판결 이후 출범한 기후미래 포럼만 봐도 전체 위원 20명 중 청년위원은 단 2명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논의 자체도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현실적으로 감추기 힘들다는 방향으로 흘렀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선 실질적인 의견 반영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미 방향을 정해두고 시민들을 동원해 형식적인 정당성만 얻으려고 하는 시티즌 워싱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조예원 정책활동가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의 이행 점검에 직접 참여했을 때 청년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웠다고 토로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그저 홍보 수단으로 소비하는 행태도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나 기관이 행사를 열거나 특정 이슈가 있을 때만 청년을 불러다가 이미지를 소비할 뿐 이에 당사자의 참여가 단편적이고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바로 잡으려면 미래 세대의 권리를 시혜가 아닌 제도로 보장해야 하는데요. 기후위기 대응위원회의 청년 참여 비율을 의무화하고 정책이 각 세대에 주는 부담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세대별 영향 분석을 선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호 소통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려면 기후 대응의 법적 근거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적인 조치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안전한 기후에서 생활할 권리라는 기후권이 헌법에 명시된다면 국가는 장기 감축 목표를 포함한 기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감축이 정치적 선택이 아닌 국가의 의무가 되는 것, 그것이 세대 간 기후 책임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형식적인 정당성만을 확보해왔단 말씀이 인상 깊은데요. 형식성은 기후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온 일종의 방어막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대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형식적 선언과 절차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인상을 꾸준히 받았는데요. 국제사회 역시 수차례 합의와 선언을 반복해왔지만 그 이행의 강도와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듯합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책임의 주체와 목표를 분명히 하는 일은 필수적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상징적 조치에 그치고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식성에 머무를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기후 대응은 권고나 선언적 목표에 머무르는 수준을 넘어 구속력 있는 이행장치와 구체적인 감축 경로, 그리고 이를 철저히 점검하는 구조까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UN 기후 변화 협약의 기본 원칙은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입니다. 즉, 모두가 책임은 있지만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선진국이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그러나 선진국이 이미 상당한 탄소 예산을 사용한 상황에서 이제 막 산업화 단계에 있는 국가들의 발전 경로까지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발도상국의 미래 세대에게는 안전한 기후뿐 아니라 발전의 기회 역시 중요한 권리일 수 있습니다. 기후 정의 책임과 발전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균형점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가장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균형점은 결국 선진국의 더 과감한 감축과 적극적인 기술 및 재정 지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갈수록 강력한 비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선진국들이 경제를 키우기 위해 사용한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 모델이 성장을 위한 유일한 경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선진국들이 그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기후 대응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면서 재생에너지 기술 이전을 확대한다면 개발도상국은 과거 선진국들이 밟았던 기후 파괴적인 고탄소 경로를 담습하지 않고도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면 국제협력의 신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핵심 근거였던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는 등 자국의 단기적 이익을 앞세운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어렵게 쌓아온 국제사회 협력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행위일 뿐일 겁니다. 결국 기후정의 책임과 발전권 사이의 균형은 각국이 배출한 총량에 걸맞은 책임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그 위에서 개발도상국 간의 연대를 강화할 때 비로소 모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보다 더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각자 이익만 챙길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라 여기며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연대하는 태도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대 간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기후위기를 명백한 정의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기온 상승은 그저 날씨가 조금 더 더워지는 단순한 환경 변화가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의 근본적인 삶의 조건 자체를 바꿔놓는 생존의 문제이죠. 무엇보다 미래 세대는 막대한 탄소 배출 결과를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현재 국제사회가 내놓은 감축 수준만으로는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기후위기란 위험을 충분히 줄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강력한 감축 목표와 일관된 정책 이행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미래 세대를 기후 정책의 수동적인 대상이 아닌 동등한 결정 주체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기후 책임을 공정하게 재분배하지 않는다면 세대 간 불평등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떤 미래를 정당하고 정의롭다고 부를 수 있을 것인지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답을 유보하지 않는 것이 기후 정의를 향한 첫걸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중대신문 유다은 기자님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대담을 준비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기후위기 대응이 더 이상 선언이나 권고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래 세대의 권리를 배려의 대상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정책적 구조 안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특히 와닿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제도의 설계와 시민의 요구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좋아하는 공간 그리고 계절, 제철 음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신 유다은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님과 함께 세대 간 정의나 탄소 예산 같은 다소 무거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 이 모든 논의의 본질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재난 앞에서는 종종 무력감을 느끼기 쉬운데요.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연대한다면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기후위기에 기울어진 운동장도 분명히 조금씩은 수평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기후 불평등의 구조가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행동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자의 눈길을 담는 중앙대학교 미디어센터 시사 프로그램 시선을 담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